네. 안녕하세요. 연세리엔 피부과 이세훈입니다. 이제 날이 오늘 이제 많이 따뜻해졌네요. 많이 날이 따뜻해지고 날이 더워지고 또 미세먼지도 많아지고 자 이런 시기가 오면 이제 많은 분들이 모공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땀도 많아지고 피지도 많아지고 그러죠. 근데 이 모공 치료라는 게 이게 참 답이 없어요. 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모공이라는 게 뭐 치료를 받으면 조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다가 다시 또 모공이 많이 보이고 또 이게 치료를 해도 커다란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참 이게 아주 뚜렷한 답이 없는 게 바로 모공 치료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모공 치료는 계속해서 새로운 치료가 나오고 치료가 조금씩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최신의 정말 따끈따끈한 모공 치료, 가장 최신 그 모공 치료의 트렌드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고 나왔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치료는 니들 RF를 이용하면서 HADM이라고 하는 리투오라는 그 스킨 부스터를 사용해서 하는 그런 치료를 안내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리투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출시가 돼서 나온 지 불과 한 2달 정도밖에 안 된 정말 따끈따끈한 치료거든요. 이 치료가 도대체 뭔지 그 진짜 모공에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분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공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피부 표면에 보이는 구멍들이죠. 내부적으로는 모낭이랑 피지선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모공은 바로 털구멍인 거예요. 신체 전체에 존재하지만 이 손발바닥에는 없죠, 모공이. 손발바닥을 제외한 신체 전체에 대부분 존재하고 있고 특히 얼굴과 두피에 집중이 돼 있어요. 두피에 보면 머리털이 많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리고 얼굴에도 우리가 뭐 자잘한 잔털들이 많이 있고 피지가 많이 분비되죠. 얼굴 중에서도 특히 T존, 여기 이마 쪽이나 코 쪽, 그리고 뭐 이런 턱이라든가 이런 데 집중해서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도가 제일 높게 되고요. 코나 이마 볼 부위는 이런 피지선이 크고 활성도가 높기 때문에 모공이 좀 더 크고 두드러져 보이게 되고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이 저하가 일어나게 되면 이 앞쪽에 있던 볼의 앞쪽에 있던 모공이 점점 늘어져 가지고 이런 볼 주변까지 모공이 커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자 그럼 모공 확장이 되는 그런 이유가 뭐가 있을지를 한 번씩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피지 분비량이 있어요. 모공은 이게 피지가 피부로 배출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지 분비량이 많으면 모공이 넓어지고 눈에 띄게 커지고요. 특히 T존은 피지선이 발달해서 모공이 두드러지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피부 탄력이 저하하게 되면 이게 콜라겐이 감소한다, 뭐 콜라겐을 보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런 피부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 피부의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이라는 그 성분이 모공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거나 자외선에 의해서 이게 이런 콜라겐이 감소하면은 피부가 탄력을 잃게 되고 모공 주변 조직이 늘어집니다. 그래서 모공이 점점 커지고 길어져서 눈에 더욱 띄게 되는데 이런 피부의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것 중에 여기 나온 자외선이라는 거를 제가 예를 들어 놨는데요. 어렸을 때 그 햇빛에 우리가 20대 초반이나 이럴 때는 자외선을 많이 받고 운동을 하고 선크림을 안 바르고 저는 다녀요. 이렇게 해도 특별히 모공이 뭐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게 점점 축적이 돼서 자외선에 대한 차단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야외 활동이 많거나 운동을 많이 하거나 혹은 밖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은 나이가 들면 결국은 30대 이상이 되면 이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가 급격히 진행하면서 모공도 많이 생기고 주름도 많이 생기고 또 얼굴에 쥐젖이라든가 뭐 사마귀 같은 그런 잡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피부 탄력의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자외선 차단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각질이나 노폐물 축적으로 인해서 모공이 좀 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피부 표면에 있는 각질들은 원활하게 턴오버를 하게 돼요. 일정 주기를 두고 각질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각질 세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각질이 형성이 되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또 모공을 막아서 이게 늘어지게 되고 피지가 배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블랙헤드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모공이 더욱 두드러지게 됩니다. 또 잘못된 세안 습관이나 화장품도 모공을 막아서 확대시키는 원인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세안을 잘못된 세안 습관이라고 하면 '아 그러면 내가 세안을 꼼꼼하게 해서 잔여물을 잘 씻고.'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세안 습관은 어떤 잔여물이 남는 부족한 세안도 잘못된 세안 습관이지만 너무 과도한 세안 습관, 너무 과하게 문지르거나 과하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 피부가 오히려 아파져요. 피부가 아파지면 불필요한 각질을 만들어내고 이런 각질이 또 모공을 막게 돼요. 항상 뭐든지 우리가 뭐 생활할 때 영양도 그렇고 이런 씻는 것도 그렇고 적절한 적당한 정도의 그리고 가능하면 자극이 적게 이렇게 세안을 하고 뭐 영양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좋죠.
네 번째로 생활 습관이나 외부 환경의 영향이 있습니다. 흡연이나 음주 뭐 당연하죠. 스트레스가 많으면 역시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증가해서 모공이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잘못된 스킨케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모공을 악화시키고 모공을 확장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가장 마음 아픈 거죠. 유전적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천적으로 피지선이 크고 모공이 넓은 그런 피부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나는 여드름이 어렸을 때 많이 나지도 않았고 피부 자외선 차단도 잘하고 나름 뭐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는데 나는 모공이 커. 선천적으로 좀 피지선이 크고 모공이 발달한 뭐 그런 타입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지 조절을 잘하고 해도 모공이 크고 눈에 좀 띄기가 쉬운데 이런 유전적인 어떤 선천적으로 피지선이 크고 선천적으로 모공이 커 보이는 이런 분들이 사실 치료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공 확장 죄송합니다.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그 모공 확장이 되는 몇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런 모공 확장의 원인과 쪼끔 우리가 다르게 건조 피부나 아토피인데도 모공이 많이 확장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모공은 피지선이 배출되는 통로라고 했는데 왜 나는 피부도 건조하고 피지선도 별로 없고 아토피인데도 모공이 이렇게 넓어 보이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 그 이유는 첫 번째 피부 탄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부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피부의 가장 바깥층을 피부 장벽이라고 합니다. 이 피부 장벽은 각질 세포하고 지방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보이는 이 피부의 가장 바깥면, 이 피부의 각질층, 이 피부의 가장 외피층이 바로 피부 장벽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 줘요. 근데 이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고 피부가 탄력을 잃게 되고 모공 주변 조직이 좀 늘어지게 되죠. 이렇게 피부가 탄력을 잃으면 모공벽이 지지가 잘 안 되니까 점점 넓어지고 길어지고 따라서 이렇게 건조한 피부는 피부 장벽이 약해지거든요. 그런 건조한 피부에서 모공이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또 피지 분비가 증가를 해요. 피부가 건조한데 왜 피지 분비가 증가하지? 이거 안 맞는 얘기인데. 자, 피부가 건조하면은요. 우리 피부는 이거를 보상하려고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하게 돼요. 그러면 이 과도하게 분비된 피지가 모공에 쌓이고 모공이 늘어나고 확장이 되고 블랙헤드 같은 걸 만들면서 모공이 더욱 두드러져 보입니다. 이상하네. 피부가 건조하면 피지가 줄어들 것 같은데 오히려 피지 분비가 늘어나고 그럼 피부가 기름지고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피부 장벽을 만드는 데도 제가 각질 세포랑 기름이 같이 섞인다 그랬죠. 근데 이 각질 세포랑 기름, 피부 장벽을 만드는 기름하고요. 피지에서 나오는 그 피지 이제 쪼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속된 말로 이 개기름하고 피부 장벽을 만드는 기름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름이에요. 그래서 피부 장벽층을 만드는 콜레스테롤이나 세라마이드 지방산이 적절히 믹스가 된 이런 기름층하고 피부 장벽의 기름층은 오히려 피지 분비가 늘어나면 약해집니다. 기름의 조성이 달라지거든요. 피지 분비가 많아지니 피지 안에는 지방산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이 들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피부 장벽을 만드는 건강한 기름층의 적절한 조성 성분을 깨트려요.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 오히려 피부는 기름기가 많은 것 같은데 진짜 사실 속피부는 너무 건조하고 그러면서 모공도 많아 보이고 이런 피부가 돼요.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죠. 저는 낮에만 아침에 세수를 하고 오후가 되면 화장도 들뜨고 막 피지가 많은데 속 건조가 너무 심해요. 이런 분들이 바로 원래 피부 장벽이 약하고 피부가 건조하면서 피지 분비가 늘어나 있는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또 염증 반응이 증가돼서 모공이 확장할 수 있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이나 피부가 건조한 어떤 민감성 피부 이런 분들은 이 피부 장벽이 약하니까 염증 반응이 쉽게 생겨요. 그런데 이런 염증이 반복하게 되면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손상되고 모공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결과적으로 피부가 늘어나고 모공이 확장돼서 더욱 눈에 띌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피부가 건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각질이 많이 일어나죠? 이렇게 그러면 피부가 울퉁불퉁해져서 빛 반사가 좀 줄어들어요. 우리 피부가 부드럽게 우리 눈은 어떤 표면에서 반사돼 나오는 그 빛을 인지해 가지고 우리가 그 사물을 보는 거죠. 근데 이 피부에 각질층이 많아지면 뭔가 부드러운 반사가 일어나지 않고 막 산란이 일어나면서 쪼끔 피부가 거칠어 보이고 빛이 고르게 반사되지 않으니까 모공이 좀 더 두드러져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모공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한테 저는 루틴하게 보습제 바르는 거를 안내를 해 드려요. 그분 피부에 맞는 적절한 보습제를 바르게 안내해 드리는데 그럼 이제 모공을 치료하시러 온 분들은 저는 피지가 많고 모공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이런 보습제 같은 걸 바르면 오히려 모공을 막아 가지고 더 모공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습제
여기서 제가 말하는 보습제는 여러분들 무슨 오일을 바르는 거랑 그런 건 보습제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라마이드와 콜레스테롤, 이 지방산이 적절하게 우리가 그거를 피지올로직 리피드라고 하는데요. 어떤 생리적인 지방 조성의 비율을 적절히 맞춰 놓은 그런 보습제들이 있어요. 그런 적절한 보습제를 잘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면서 오히려 피지가 줄어들고요. 보습제를 바르는데 피지가 줄어들어요. 피부의 염증 반응도 줄어들고 피부 탄력도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 모공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분들 집에서 할 수 있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적절한 보습제를 추천받아서,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추천받아서 그 적절한 보습제를 가지고 피부 관리를 하고 잘 바르는 거, 이게 모공 치료의 스텝 1 입니다. 1 단계. 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모공 치료를 할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모공 치료하려면 당연히 피지 분비, 개기름이 줄어들게 해야겠죠. 피부 장벽을 만드는 좋은 기름이 아니라 피지 때문에 나오는 약간 우리 피부에 좋지 않은 기름을 좀 줄어들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피부 탄력을 증가시켜야겠죠. 즉 항노화 치료가 바로 모공의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또한 피부 장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습을 잘해 주고, 만약에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이 있다 그러면 그 피부 질환을 치료해 주고, 또 피부 결을 회복해야 되죠. 피부 결이 울퉁불퉁하면 모공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여드름 흉터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공 치료나 이런 미용 치료를 할 때 일반 그러니까 미용 치료를 하는 그냥 일반의들, 미용의 선생님들과 저 같은 피부과 전문의들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비욘디 애청자시라고 그러면 피부과 선생님들이 나왔을 때 피부 장벽 얘기를 정말 주구장창 하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 피부 장벽이라는 개념이 저희 피부과 전문의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따로 어떤 치료라든가 무슨 대단한 레이저나 기구를 쓰지 않아도 피부 장벽을 잘 치료하고 또 그럼으로써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이 개념이 피부과 전문의한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개념을 이용해서 저희가 진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들은 정말 이 피부 장벽에 대한 얘기를 주구장창 하죠. 이게 일반 미용의들과 피부과 전문의의 조금 차이예요. 저희는 이 피부 장벽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타 다른 치료보다도 이 피부 장벽 회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어떤 피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보습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보습제를 강조하고요. 실제 제가 진료할 때도 환자분들한테 보습제 바르는 거를 많이 얘기해 드려요. 근데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 드려도 그냥 보습제 제가 그 보습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자 그럼 열심히 바르시고 일 주일 후에 뵐게요. 2주 후에 뵐게요. 자, 일 주일 2주 후에 오셔도 보습제 잘 안 바르고 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병이 잘 안 낫는다고 말씀하시죠. 나을 수가 없어요. 피부 질환이 있고 피부에 문제가 있으면 보습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서는 그거를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습제 사용이 그만큼 중요해요. 자, 오늘 약간 옆길로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니들 RF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서 니들이라고 하는 거는 NEEDLE, 그러니까 바늘이라는 거예요. 자, 이 니들과 관계된 조금 여담, 제가 이제 레지던트 할 때 간호학생들이 이제 병원에 실습을 대학병원에 실습을 와서 옆에서 우리 간호사 선생님, 책임 간호사 선생님이 우리 간호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간호학생들한테 우리가 쓰는 기구들의 용어, 조금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쓰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되게 단순한 거, 우리 한글로도 분명히 있는 건데 저희가 사실 영어 네이밍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실제 영어를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쓰는 용어들, 그냥 기구의 이름들, 그거를 그냥 그 기구의 원래 이름 영어로 많이 부를 뿐인데, 간호학생들한테 자 이게 뭐야? 이거 뭐야? 그리고 보여주신 게 이제 선생님이 보여주신 게 주사기였어요. 주사기 저희가 시린지라고 그러거든요. 간호학생들이 대답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이게 시린지야, 그렇게 얘기를 해 주면서 그럼 니들은 뭐야? 했더니 그 간호학생들 중 한 명의 대답을 이렇게 해요. 간호학생인데요. 좀 썰렁하죠. 여기서 이제 "니들은 뭐야?"라고 그 선생님이 그 학생들한테 물어본 건 주사 바늘을 가리켜서 이게 주사 바늘이 니들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준 건데, 간호학생들이 이제 "니들은 뭐야?"가 저희 간호학생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좀 실없는 제 예전 농담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니들 RF라는 거는 여러분들 포텐자, 실퍼맥스, 실루엣, 시크릿, 버추 RF, 프로파운드, 이런 여러분들 이런 어떤 기계 장비의 이름을 피부 치료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니들 RF입니다. 저는 이제 포텐자라는 장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런 다양한 장비들이 있는데,
이 프로파운드라는 장면은 사실 여기서 제가 엄밀히 말해서 제가 오늘 언급하는 니들 RF라고 얘기하기에는 쪼끔 달라요.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일반적인 니들 RF는 포텐자, 실퍼맥스, 실루엣, 시크릿, 버추 RF 정도고요. 프로파운드는 좀 더 굉장히 강력해요. 막 주사 바늘도 길게 나가고 주사 바늘도 굵고 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모공 치료나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무슨 이렇게 막 처진 뭐 엉덩이가 처지거나 무슨 가슴이 처지거나 이런 것까지도 치료할 때 쓰는 거고, 치료할 때 통증도 많이 심하고 멍도 심하게 드는 거라 일반적인 모공 치료에 쓰기는 쪼끔 프로파운드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포텐자나 실퍼맥스, 실루엣, 시크릿, 버추 RF 같은 것들이 요즘 흔히 알려져 있고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또 좋은 효과를 보는 니들 RF입니다. 니들 RF는 피부에 바늘이 나와요. 그 기계에서 바늘이 나와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쪼끔 이해가 쉬우실 텐데, 미세한 바늘이 피부에 삽입이 되고 이 삽입이 된 바늘에서 고주파 에너지가 나옵니다. 예, 고주파 에너지를 우리가 라디오 프리퀀시, 줄여서 RF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해서 피부 속에서 이 콜라겐하고 탄력 섬유가 좀 만들어지도록 자극하는 그런 시술이 바로 니들 RF 시술이고요. 원리는 이렇게 미세침으로 자극을 하면 피부결 개선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미세침이라는 건 이 기계에서 바늘이 나오니까 이 바늘이 자극을 하면서 피부결을 어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흉터가 생길 정도의 자극이 아니라 약한 정도의 자극이 피부에 가해지면 그 피부는 '내가 약간 자극을 받았네. 쪼금의 상처가 있네. 이걸 빨리 치료해야지.' 그러고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을 막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면서 피부 그리고 또 이렇게 피부에 적당한 정도의 자극을 주면은 피부 표면이 되게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결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이 바늘이 들어가서 안에서 고주파 열 에너지를 쏘게 되면 이 고주파 열 에너지가 진피층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피부 안에는 온도가 42 도에서 45도 정도 이상으로 피부 온도, 피부 깊은 곳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역시 우리 피부가 뭔가 나를 자극하는데, 그런 자극을 받아서 열 자극에 의해서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을 막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고주파 열 에너지가 진피층에 작용을 하면서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고, 또 우리 피부에 있는 여러 조직 중에서 이 피지선, 모공의 모공의 옆에 붙어 있거든요, 피지선이. 그 피지선이 열에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 자극을 주면은 피지선이 위축이 됩니다. 또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과정에서 피부 표면에 미세 구멍이 형성이 되니까 약물이나 콜라겐 부스터 같은 침투를 좀 더 용이하게 해 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니들 RF를 쓸 때 우리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이 니들 RF를 사용하게 되면 모공의 크기를 축소시킬 수 있고요. 따라서 여드름 흉터 치료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주름 개선 같은 치료에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피지가 조절되니까 여드름도 쪼끔 줄어들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치료 장비가 바로 니들 RF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니들 RF의 장점이 레이저하고 비교했을 때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크게 어 피부 치료를 할 때 이 레이저 쪽이 있고 이런 니들 RF 같은 고주파를 이용하는 쪽이 있거든요. 서로가 이게 쪼끔 영역이 달라요. 뭐 "레이저가 더 후지고 니들 RF가 더 좋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니들 RF의 장점이라고 그러면은 깊은 어떤 진피층까지 정확하게 에너지를 전달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니들 RF는 바늘을 집어넣고 바늘에서, 특히 바늘의 끝단에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바늘의 길이를 조절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지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레이저는 그거에 반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요인의 피부의 어떤 산란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들어가는 깊이가, 물론 우리가 레이저의 어떤 빔의 종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레이저가 있고 덜 들어가는 레이저가 있는데, 그 깊이를 정확히 조절하기는 쪼끔 힘들어요. 근데 니들 RF는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레이저는 열이에요. 레이저는 자체가 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을 물론 피부 안쪽에 전달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이 열은 피부 겉에서부터 쭉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겉에도 어느 정도 자극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가 모공 치료에 많이 쓰는 프락셀 레이저라든가 CO2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 표면에 표피 손상이 어느 정도는 일어납니다. 근데 니들 RF 같은 경우에 미세 바늘로, 물론 바늘로 뚫는 것도 표피 손상이 일어나지만 적어도 이 표피를 열로 손상을 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니들 RF는 바늘로 뚫고 들어가서 피부의 표면에 닿아 있는 요 부분에는 열이 나오지 않게 절연이 보통 돼 있고요. 이 안쪽에 깊은 데서만 열이 나오게 보통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표면 손상이 훨씬 더 적은 경우가 많아서 회복이 좀 더 빠르죠. 여러분들 프락셀 레이저 치료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프락셀 레이저 회복 기간이 좀 길어요. 혹은 CO2라는 레이저, 점 빼고 하는 레이저 우리가 회복하려면 한 2주 정도 걸리죠. 근데 니들 RF는 그렇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색소 침착 위험이 낮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크로모4라고 그래서 레이저는 어떤 색소 세포 그 세포에 반응을 해요. 색소 세포에 반응을 하는데 그중에 크로모4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멜라닌이거든요. 따라서 피부가 좀 진한 사람, 피부색이 진한 사람이 레이저 치료를 할 때는 항상 화상이나 어떤 열 손상 또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이후에 나타나는 색소 침착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바늘로 찌르는 거는 우리가 피부가 흰 사람이든 검은 사람이든 붉은 사람이든 아무런 그런 어떤 피부 색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찌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레이저처럼 색소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톤이 좀 어두운 분들도 뭐 어떤 피부톤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할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어떤 피부 두께랑 부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부위에 따라서 피부 두께가 다 다른데 우리 얼굴에서 피부 두께가 가장 얇은 자리가 이런 눈꺼풀 같은 데거든요. 눈꺼풀의 피부는 불과 1mm 이하예요. 하지만 이런 볼이나 이런 쪽의 피부는 한 2mm 정도 두께가 되고요. 이런 두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 표피와 진피 어느 깊이를 내가 타겟팅할지를 조금 더 이 바늘 길이를 조정함으로써 정확하게 타겟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니들 RF가 그 레이저에 비해서 니들 RF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니들 RF가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시술에 금기나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박 조율기나 어떤 체내에 금속으로 되어 있는 전자기기를 삽입하신 분들, 뭐 자동으로 인슐린을 분비하는 어떤 그 조절기를 체내에 삽입하고 있다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이 니들 RF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니들 RF뿐 아니라 RF와 관계된 시술은 다 하실 수가 없어요. RF와 관계된 시술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게 써마지거든요. 써마지 같은 고주파 시술은 이런 심박 조율기나 뭐 심박동기를 달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오동작을 일으켜 가지고 왜냐면 이 니들 RF도 그렇고 다른 고주파 기기들 써마지 같은 것도 그렇고요. 우리 체내에 전기가 좀 돌게 돼요. 체내에 전기가 좀 지나가면서 물론 그 전류의 양이 굉장히 작은 양이고 그 어떤 신체에 큰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런 심박 동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금속으로 작동되는 생체 기기를 장착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니들 RF는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임신 중인 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이저는 피부 겉에 작용하는 레이저는요. 임신과 관계없이 그냥 받으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레이저하고 엑스레이는 달라요. 엑스레이 같은 그 어떤 체내를 피부를 투과하고 뼈를 투과하는 그런 광선이 아니고요. 레이저는 그냥 피부 겉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임신하신 분도 아무 상관없이 받으셔야 돼요. 다만 RF는 이 니들 RF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니들 RF 장비들이나 역시 써마지 포함 임신하신 분은 받으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체내에 전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전류가 돌면서 만에 하나라도 아이한테 태내에 있는 그 소중한 아이한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하시면 안 되고요. 활동성 피부 감염이 있는 분들, 농가진이나 헤르페스 대상포진 같은 게 있는 분들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부위에 이런 병변이 있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는 레이저도 동일합니다. 레이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농가진이나 염증이 있는 부위에 어떤 이런 레이저나 니들 RF로 피부 장벽에 손상을 줄 경우에는 이런 감염이 급속도로 퍼질 수가 있어서 이런 감염이 있는 분들은 니들 RF라든가 레이저 시술을 그 부위에 받는 거를 우리가 금기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당뇨가 아주 심한 분들은 역시 이것도 레이저도 마찬가지인데 상처 치유가 좀 지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너무 심한 분들한테는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켈로이드 체질인 분들 물론 우리 얼굴에서 이 얼굴의 중심부 쪽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공을 치료하는 부분은 켈로이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켈로이드 체질과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굴에서 켈로이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이런 턱선, 귀 이런 부분인데 하지만 어쨌든 켈로이드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들은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너무 강하게 치료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멍이 좀 들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바늘로 좀 찌르기 때문에 약간의 출혈이 미세 출혈이 생길 수 있는데 특히 항응고제 드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멍이 들거나 출혈이 조금 많을 수 있으니 이런 이제 니들 RF 시술 전에는 항응고제 복용을 한 며칠 조금 중단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복용량을 좀 줄이신다거나 뭐 이런 조금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이 니들 RF의 굉장히 장점은 여러 가지 스킨 부스터나 주사 치료하고 병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냐면 앞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니들 RF를 시술한 다음에는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피부에 미세한 채널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이 이제 내가 뭔가 새로 세포를 만들어내야지 하는 이 재생 신호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 가지고 어떤 재생 물질을 이런 스킨 부스터를 침투시키기 아주 최적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PLLA 제일 대표적으로 스컬트라나 맥붐 같은 것들이 있고요. PDLA, 주벨룩
뭐 우리 스킨 부스터의 아주 슈퍼스타죠, 주베록. 저도 주베록 치료를 많이 하는 의사고 주베록을 뭐 정말 효과 좋습니다. 주베록과 이런 그 니들 RF랑 같이 병합을 했을 때 혹은 주베록 단독 치료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아주 우리 스킨 부스터의 슈퍼스타입니다. 그 외에 PRP라든가 줄기세포 배양액, 엑소종, 뭐 비타민 C나 히알루론산 같은 다양한 스킨 부스터를 병합해서 모공이나 피부결 개선 효과를 높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주로 저는 이제 포텐자라는 장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제가 포텐자라는 장치를 사용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펌핑 팁이라는 건데 여러 가지 그 니들 RF 장비 중에서 유일하게 포텐자만 갖고 있는 이 팁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이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포텐자는 이 펌핑 팁이라는 게 음압을 걸어 가지고요. 우리가 바늘이 나가기 전에 피부를 이렇게 안쪽으로 자기 팁 안으로 빨아들여요. 빨아들였다가 바늘이 그 안에 삽입되고 고주파를 쏘고 나서 양압을 걸어 가지고 다시 쭉 공기로 밀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파란 부분이 피부에 이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피부에 발라져 있는 스킨 부스터인데 이런 스킨 부스터가 안으로 쭉 빨려 들어가게 돼요, 이 홀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음압을 걸고 양압을 걸고 하지 않는 일반적인 우리 니들 RF 팁으로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스킨 부스터가 안으로 쭉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이런 스킨 부스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치료에 굉장히 유리해서 제가 이 포텐자라는 장비를 쓰고 있어요. 이 펌핑 팁은 포텐자밖에 없는 그런 장치거든요. 자, 그다음에 HADM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휴먼 에이셀룰라 돌말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사람 진피층에서 세포나 어떤 항원성을 제외한 이 생체 조직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면역 거부 반응을 최소화한 이식제. 조금 뭐 여러분들 말이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진피층, 그러니까 사람의 피부에서 추출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스킨 부스터들은 인공적으로 합성한 것들이죠. 주벨룩도 마찬가지예요. 화학적으로 합성을 한 거고 그 외에 뭐 리쥬란이라든가 뭐 물론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했다고 하는데 그런 뭐 주벨룩이라든가 아니면 히알루론산들 뭐 이런 것들 다 인공적으로 우리가 화학적으로 합성을 한 것들인데 이 HADM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람 진피층에서 그럼 어떤 사람에서 얻었는지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그럴 때 어떤 그 유방을 수술하거나 그럴 때 그 공여자에게 동의를 받고 그 부분에 피부를 크게 떼야 되는 수술이 있어요. 그런 피부에서 우리가 얻을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사망하시기 전에 "내 피부를 공여하겠다."라고 사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자기 신체 공여에 동의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피부에서 피부층 중에 피부 안쪽에 이 진피층을 가공해서 그 안에 있는 세포를 다 제거한 거예요. 우리가 이 피부 안쪽에 그 진피층은 세포도 있지만 세포가 아니라 세포에서 나와 있는 물질들 그게 바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같은 물질이거든요. 그런 물질들과 세포가 섞여 있는데 그중에 세포들은 다 빼내고 그 물질들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것들만 이걸 세포의 기질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분만을 추출한 게 HADM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이 휴먼 아무래도 그 인체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다른 동물이나 화학적으로 추출한 거에 비해서 좀 더 그 사람한테 들어갔을 때 그 효과가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 가지고 이 치료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이식을 했을 때 주변 조직에 있는 섬유아세포, 콜라겐을 만드는 그런 세포들이나 모세혈관이 이 이식해 놓은 그 HADM 쪽으로 점점 침투해서 정착을 하게 되고 점차 이 안쪽으로 혈관이나 세포화가 진행돼서 자기 조직처럼 통합이 돼요. 그러니까 이 피부에 그냥 시간 지나서 필러처럼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조직처럼 통합이 되면서 나의 어떤 탄력을 계속 높여주는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또 세포라든가 우리가 항원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이물 반응이 굉장히 적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럼 다른 사람의 진피층에 있는 걸 나한테 이식하면 이게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될 수 있는데 그 거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세포 성분을 다 제거해서 실제로 염증 반응 거의 발생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 치료를 이미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그 선생님들이 실제로 염증 반응을 겪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그 다른 뭐 그 콜라겐 부스터들에 비해서도 다른 부작용이 훨씬 적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실제로 이 HADM이 피부에 지금 제가 이 HADM 이게 이 리투오라는 건데 이게 불과 우리나라에 출시된 지 이제 만들어진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대로 정식 출시가 된 지는. 그럼 이게 믿을 만한 건가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HADM은 우리가 어떤 피부용 그 미용용으로 출시가 된 게 2달 정도밖에 안 된 거지 이미 그전부터 계속 쓰고 있었던 겁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화상 치료나 재건 수술에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유방 재건 수술에도 쓰고 있었고
치과나 치주 치료에도 쓰고 있었고요. 정형외과에서 힘줄이나 인대 재건 수술할 때도 사용을 했었고요. 안과에서도 이미 예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던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이미 그 재료에 대한 경험은 굉장히 의사들이 몇십 년간 많이 축적이 돼 있는 그런 안전한 치료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라비의 리투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이게 처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카피를 "세상에 없던 진짜 피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카피를 달았어요. 인체에서 유래한 무세포 동정진피 즉 HADM을 활용한 스킨 부스터가 바로 이 리투고라는 거고요. 피부 탄력이나 볼륨을 개선할 수가 있고 피부 결이나 모공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기미나 안색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역시 피부 재생이나 흉터를 좀 줄이는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리투어를 그럼 모공 치료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포텐자 펌핑 팁이랑 리투어를 병합해서 모공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리투어는 원래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식염수랑 섞어서 액체 형태로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피부에다가 바른 다음에 그 포텐자의 펌핑 팁을 이용해서 그 모공 부위에 집어넣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포텐자 펌핑 팁 자체가 바늘과 고주파를 이용해서 모공의 어떤 재생을 또 유도하고 피지를 줄여 주고요. 또 이렇게 들어간 리투어가 좀 더 그 피부의 어떤 모공 그 탄력을 좀 높여 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포텐자 펌핑 팁을 썼을 때 실제로 이거는 이제 테스트를 한 건데 파란색 염료를 이런 겔 위에 발라 놓고 포텐자 펌핑 팁을 썼더니 이렇게 쭉쭉쭉쭉쭉 안으로 이 겉에 발려 있는 물질이 들어가는 거를 볼 수 있는 이런 그 실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텐자 펌핑 팁이랑 리투어를 사용하는 이런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아예 리투어를 이런 어떤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피부 진피에다가 주입을 하고 그 후에 그 피부 위에다가 포텐자를 따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을 쓰는 경우는 저는 그 우리가 단순한 어떤 모공 치료가 목적이다라고 하면 사실 이 방법이 포텐자 펌핑 팁 리투어를 겉에 바르고 포텐자 펌핑 팁을 쓰는 방법이 훨씬 더 간편하고요.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방법을 써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피부가 너무 질긴 분들, 여드름 흉터가 많고 피부가 너무 질긴 분들은 이게 잘 우리가 겉에서 발라 가지고 침투를 시키려고 그럴 때 침투가 잘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안쪽에 실제 캐뉼라라고 하는 특수한 바늘을 이용해서 안쪽에다 넣을 수가 있고요. 또 이 리투어 같은 이런 스킨 부스터, 주베룩도 마찬가지, 리투어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안쪽에 깊은 데 넣어 줄 경우에 피부의 볼륨을 좀 증가시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공 치료를 하는데 쪼끔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예를 들어 한 40대 후반 이후에 모공 치료를 내가 하는데 나이가 들면 40대 중반 정도 이후가 40 대가 되면 피부의 볼륨이 꺼져요. 피부가 좀 꺼지고 처지거든요. 그렇게 피부에 처짐과 꺼짐이 나타나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예 이 안쪽에 제대로 리투어를 이런 바늘을 캐뉼라라는 바늘을 이용해서 삽입을 해 놓은 후에 겉에 포텐자를 통해서 모공 치료를 하는 게 이 어떤 피부의 탄력도 좀 증가시키고 피부의 주름도 좀 개선하면서 모공을 좋아지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방식의 치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이런 니들 RF하고 HADM을 이용한 이 치료가 지금 진짜 그 모공 치료 중에서는 가장 최신에 나온 가장 핫한 치료고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쪼금 소개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오늘 가지고 나와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에 쪼금 몇 가지 답을 좀 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음. 아. 네. 네버울드 님이 "안녕하세요. 코 쪽에 모공 고민으로 피부과에서 관리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스칼렛 레이저라는 시술을 들었는데 이 시술이 좋을지 아니면 교수님 강의하신 니들 RF가 나을까요? 혹여나 부작용 있을까 걱정입니다." 하셨는데요. 그 스칼렛도 니들 RF의 한 종류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니들 RF들이 있죠. 뭐 포텐자라든가 버추라든가 실펌엑스, 실루엣, 뭐 이런 것들이 시크릿 뭐 이런 것들이 다 니들 RF인데요. 스칼렛도 니들 RF입니다. 근데 이제 스칼렛이 쪼끔 예전 세대 니들 RF예요. 나온 지가 이제 좀 오래된 장비여 가지고 뭐 예전 세대 니들 RF지만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막 아주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고요. 스칼렛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니들 RF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이제 뭐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어떤 큰 부작용이 있거나 하진 않는데 이제 스칼렛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니들 RF에서 바늘이 들어갈 때
피부 표면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피부 표면에 그러니까 이 바늘의 아주 시작하는 부분 있죠. 피부 표면에 이렇게 닿는 부분. 이 바늘의 시작 부분은 전기가 통하지 않게 절연을 해 놓고 끝에만 에너지가 나가게 돼 있는 니들 RF들이 있고요. 어떤 장비는 아예 절연 없이 피부 겉에서부터 전기가 나가게 돼 있는 고주파가 나가게 있는 장비들이 있어요. 이제 그 절연이 안 돼 있고 피부 표면에서부터 고주파가 나가는 장비들이 그럼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하지만 그 고주파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피부 표면 손상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근데 치료하시는 시술자 선생님이 어떻게 에너지를 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가끔은 스칼렛 같이 이렇게 절연이 되지 않고 피부 표면에서부터 그 고주파가 나가는 경우에 아주 드물긴 하지만 피부 표면에 화상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근데 이런 부작용은 아마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니들 RF 치료 스칼렛도 그렇게 뭐 나쁜 장비 아닙니다. 네. 네. 섬섬 옥수님이 20대 여성입니다. 모공이 여드름으로 넓혀져 있는데 프락셀이 좋다 하여 3 회분 맞고 그때 전체적으로 피부가 좋아진 기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안 하니 초기화되더라고요. "니들로 하면 괜찮나요?" 하셨는데요. 네 이게 여드름 그 때문에 모공이 넓혀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락셀도 좋은 치료예요. 프락셀도 피부 표면을 고르게 하는 좋은 치료긴 한데 프락셀 같은 거를 통해서 피부 표면이 고르게 되고 피부가 좀 탄탄하게 콜라겐이 형성되고 그럼 모공이 좀 좋아져 보이셨을 거예요. 근데 자 근본적으로 여드름 때문에 넓혀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프락셀 치료가 끝난 다음에 그 여드름이나 피지 분비는 어떻게 조절을 하셨나요? 우리가 이런 치료를 받았을 때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그분의 어떤 근본적인 이유, 피지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치료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 피부가 피지가 많은 체질이고 내 피부가 여드름이 잘 생긴 체질이라는 그거는 바뀌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물론 나이가 들면 사춘기 때에 비해서 여드름도 줄어들고 그 피지선의 퍼포먼스는 쪼끔 달라져요. 달라지지만 내가 원래 여드름 피부고 여드름 체질이고 내가 피지가 많은 체질이라는 그 본인의 기본 체질 달라지지 않거든요. 자 근데 프락셀을 3번 정도 하고 물론 그 이후에 그 치료를 잘 받으시고 나서 여드름이라든가 피지에 대한 조절을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이게 다시 모공이 많이 벌어지고 다시 안 좋아졌어요 하면은 '아 쪼끔 시술이 뭐 좀 잘못되지 않았나?' 뭐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체질에 대한 어떤 관리가 그 이후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모공이 넓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모공뿐 아니라 기미도 그렇고요. 모든 피부 치료에 해당되는 건데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내 피부가 늙어가고 내 피부가 쪼끔 더 노화가 되고 처지고 모공이 벌어지고 피지가 늘어나고 안면 홍조가 심해지고 이런 기본적인 어떤 시간에 따른 진행 과정, 노화 과정, 나의 어떤 체질 이거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서 딱 좋아진 후에도 이런 나의 기본적으로 시간에 따라 진행되는 내가 갖고 있는 체질이 다시 원래대로 리셋이 그 치료의 효과를 리셋하지 않도록 그 이후에 꾸준한 어떤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섬섬옥수님 쪼끔 뭐 부족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고요. 니들 RF 같은 경우에는 또 프락셀과 다른 종류의 어떤 다른 느낌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프락셀 치료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으셨다라고 그러면 니들 RF 방식으로 치료를 받아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키보드 매니아 님이 이거 쪼끔 다른 얘기인데 모공각화증이 등에 나서 너무 스트레스인데 제가 듣기로는 완전히 치료되는 건 없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진 정말 완전 치료가 불가능한가요? 너무 괴롭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공하고요. 이 모공각화증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모공에 각질이 쌓이면 뭐 그 모공이 넓어질 수 있고 그런 얘기를 앞에 아까 언급했지만 그거는 떨어져 나가는 각질, 노폐물 각질이 일시적으로 쌓이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모공각화증은 우리가 각질층을 만드는 그 각질 세포가 있어요. 각질층을 만드는 각질 세포가 있는데 얘네들의 이 각질 세포의 포인트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는 약간의 돌연변이가 있어요. 어떤 돌연변이냐면 우리가 이 모공을 그 각질 세포는 시간에 따라서 제일 아래쪽에 우리가 그 각질 세포가 그 기저세포라는 게 있고 그 위에 이게 납작납작하게 돼 있는 뭐 극상으로 돼 있는 세포들이 있고 쪼끔 더 동글동글한 뭐 이렇게 과립세포가 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맨 위에 이제 그 핵이 없어진 그냥 우리가 때처럼 벗겨지는 피부 껍질 각질이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데
이게 시간 순서대로 점점점 밑에 있는 기저층에 있는 각질 세포가 점점점 위쪽에 있는 세포가 없는 핵이 없는 세포로 변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이 모공 각화증이 있는 분들은 그 부분에 딱 그 우리가 어떤 등이나 아니면 허벅지 아니면은 이런 팔의 상완 이 바깥쪽 아니면은 얼굴에 이 뺨의 외측 이런 부분에 각질층의 포인트 뮤테이션 그 부분의 각질층의 모공 부분에 있는 각질 세포만 약간의 이게 돌연변이라는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 이게 좀 너무 막 좀 제가 표현을 강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다른 말로 표현할 게 떠오르질 않아 가지고요. 어쨌든 약간의 어떤 변화가 있으면서 이게 그 피부 자체의 그 어떤 그 퍼포먼스 자체가 그러니까 체질 자체가 거기는 좀 다른 거예요, 그쪽의 피부 자체가. 따라서 이거는 정말로 분의 어떤 피부를 완전히 드러내고 피부 이식을 하지 않는 한에는 사실 이게 달라질 수가 없는 그런 거고 물론 모공 각화증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각질층을 인위적으로 좀 떨어져 나가는 필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각질층의 턴오버를 좀 빠르게 하는 우리가 레티노이드 계통의 약을 바른다든가 보습제를 열심히 바른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그 정도를 쪼끔 줄여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완전하게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키보드 매니아 님도 쪼금 이 모공 각화증 때문에 좀 힘드시다 그러면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좀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약을 좀 쓰고 그러면서 보습제 같은 거를 잘 바르는 이런 방법으로 좀 꾸준히 관리를 해 나가는 거 지금으로서는 그냥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만약에 이런 등이나 뭐 예를 들어 여름에 어디 뭐 바캉스를 가신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뭐 아니면 이제 짧은 팔이 드러나는 옷이나 허벅지가 드러나는 그런 옷을 입는데 그 모공각화증 때문에 이렇게 붉게 불긋불긋 보이고 우둘툴툴 보이는 게 '내가 보기 싫어서 컴플렉스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계절이 오기 전에 피부과에 가시면은 그 필링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 각화된 부분을 필링하는 시술을 좀 받으시고 그 후에 제가 안내해 드리는 뭐 레티노이드라든가 보습제 같은 연고를 잘 바르고 하시면은 그래도 그 여름 한철 정도는 쪼끔 이렇게 부드럽게 좀 덜 보이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낚시하는 아재님이 교수님 설명해 주시는 방법이 "여드름 형태나 흉터나 모공이나 검버섯 할 거 없이 다 치료 가능한 방법인가요?" 하셨는데요. 검버섯은 아니에요. 제가 기미 같은 게 좀 좋아질 수 있고 안색이 좋아질 수 있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미나 그 안색이 좋아지는 건 어떤 피부의 어떤 텍스처가 좋아지고 피부의 그 진피 쪽의 상태가 좋아지는 건데 검버섯은 실제 표피에 딱 올라가 있는 어떤 색소 덩어리라 이거는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는 안 되고요. 검버섯은 CO2나 어뷸 같은 레이저를 가지고 그거를 아예 날려 버려야 돼요. 태워서 날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검버섯은 적용할 수가 없고요. 그건 다른 치료를 좀 같이 병행해야 되고요. 여드름 흉터나 모공 같은 부분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치료를 적용할 수 있어요. 다만 강도가 달라요. 모공은요. 우리가 모공에 타겟으로 하는 그 피부의 깊이는 1 밀리미터 이하예요. 왜냐하면 우리 피부의 깊이에서 우리가 주로 모공의 타겟은 피부의 겉에 보여지는 넓어진 구멍이랑 그 안쪽에 있는 피지선인데 얘네들은 깊이가 다 1 밀리 안쪽에 있습니다. 대개 한 0.5 밀리에서 1 밀리 정도 사이 안에 있는 구조들이기 때문에 바늘을 그렇게 깊게 찌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치료가 별로 지장도 없고요. 치료할 때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아요. 근데 여드름 흉터, 여드름 흉터는 진피 안쪽에서부터 이 흉터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 조직을 좀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거는 1 보다 훨씬 깊이 1.5 나 2 정도까지 깊이가 있어서 바늘을 좀 길게 합니다. 많이 아프고 피도 나고요. 치료하고 나면 얼굴도 벌개지고 자국이 많이 심해지고 며칠간 일상생활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 자체는 기본적으로 여드름 흉터나 모공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 강도 같은 거는 치료의 강도는 좀 다를 거예요,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블루보틀님 잡티나 모공 탄력 문제로 상담했더니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맞자고 하시던데요. 더마 부위, 피코토닝, 제네시스 이 세 가지를 10회 정도 하면 괜찮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뭐 기계 뭐 이 다 좋은 방법인데 뭐 제가 이 블루보틀님의 어떤 상태를 잘 뭐 피부 상태가 지금 어떠신지도 모르고 또 이거를 시술하시는 선생님이 얼마나 성의 있게 얼마나 또 이런 시술 경험이 많아 가지고 이런 치료를 권해 드렸는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 치료들을 만약에 정말 잘하시는 선생님이 제대로 그 치료를 잘 해 주신다고 하면 뭐 충분히 10회 정도 하면은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건강이 최고님.
모공 청소나 좁쌀 제거, 피지 제거하는 시술도 말씀하신 니들 RF 그걸로 하면 더 효과적인가요? 뭐 니들 RF 시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좋아질 수 있는데요. 이게 이런 모든 상태가 니들 RF로 다 좋아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니들 RF를 기본적으로 좀 쓰지만 다른 같이 병합하는 치료라든가 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니들 RF로 뭐 모공이나 좁쌀 뭐 제거나 피지나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다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러블리스님, 제가 모공과 여드름 흉터가 고민이라 피부과 내방하였는데 시간이 답이라고 별다른 치료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러한가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턱 주변에 그냥 몇 개 거뭇한 자국이고 코에 블랙헤드 때문에 방문했었습니다. 다만 크기는 좀 큰 편이었어요 하셨는데 아마 이런 시간이 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선생님이 저런 것 같아요. 피부에 어떤 염증이나 그냥 그런 피부에 어떤 자국들은 일반적인 자국은 시간이 지나면 진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염증에 대한 치료나 기본적인 여드름에 대한 치료를 잘해 주면 굳이 어떤 레이저나 막 무슨 큰 치료를 하지 않아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러블리스 님 방문하셨던 병원의 선생님이 그런 차원에서 뭐 진짜로 그렇게 막 뭐 큰돈 들이고 그런 치료를 굳이 안 해도 좋아질 것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좀 기다리고 하는데도 계속 고민이라고 그러면 어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니들 RF 같은 치료나 혹은 다른 계통의 어떤 레이저 치료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쪼끔 뭐 조언해 주시는 선생님 진료하신 선생님 말씀대로 좀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계속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그런 어떤 치료에 대해서 상담을 좀 받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물론 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거 이외에도 우리가 모공을 치료하고 피부 탄력을 높이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들 그리고 또 이렇게 뭐 피부를 굳이 찌르거나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집에서 앞에 제가 계속 앞에 장벽 얘기를 오늘 많이 했는데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보습제를 잘 바르는 그런 기본적인 관리만 가지고도 또 어느 정도는 이게 효과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얘기가 뭐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오늘 가장 최신의 어떤 모공 치료의 트렌드 이런 식으로 피부과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네. 어 뭐 모공에 대해서 고민 있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다음 시간에도 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